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책은 목민심서예요. 물론 그 방대한 목민심서를 다 읽어볼 순 없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목민심서 다산정약용에 대한 연구에 일평생을 바치신 이 박성무 선생님의 글을 한 편 찾았어요. 그래서 그걸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책 속에 수록된 글인가 하면요, 인문학 명강 동양고전이라는 21세기 북스에서 나온 책이고,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동제목으로 쭉 그 연사들을 초청해서 동양고전 십몇 선을 택해서 그 각각의 이 전문가 분들을 초빙해서 강연을 열었었어요. 그 강연을 책으로 엮은 그 인문학 명강에 속에 수록된 박성무 선생님의 목민심서에 대한 챕터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2012년이 다산 탄생 250주년이어서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있었고요. 또 그 해에 유네스코에 2012년 세계 기념인물로 등재가 되었어요. 그 같은 해에 등재된 독일의 유명한 또 문인이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 헤르만 헤세도 서거 50주년을 맞아서 유네스코의 세계 기념 인물로 재탄생했던 것이 벌써 8년이 지났네요. 네, 그래서 이 다산 정약용은 그분이 설계하고 축조한 수원 화성이 1997년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고, 그리고 2012년에 다산 선생 정약용 선생님 본인이 세계 기념인물로 등장됨으로써 유네스코 이관왕의 빛을 발하고 있는 그런 저희의 선조입니다. 내용이 짧지 않아요. 금요일에 가볍게 읽으려고 했는데 정치 선거 기간이라 어떤 사람을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는 우리의 민생을 책임지는 표현은 좀 과한가요? 어쨌든 그렇게 우리를 잘 살펴서 부족한 부분들을 입법을 해주고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발군의 노력을 해줄 사람으로 어떤 사람을 선출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저도 또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이 다산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한 10여일 이렇게 쭉 찾아봤었어요. 그러다가 이 글을, 이 박성무 선생님을 알게 되었고, 또 이분이 도울 선생님과 함께 다산에 대한 연구에 거의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1, 2위 정도 하시겠구나. 그러던 차에 마침 잘 응축해 놓은 글을 발견하게 돼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그런 포인트에서 우리의 지역구, 나의 지역구에 어떤 후보자들이 나와 있는지, 또 그들의 면면을 참 찾는다고 다 알아지지 않겠지만, 내가 어떤 포인트로 이 사람들을 견주어 봐야 하는가 조금 힌트 얻으실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예.
뭐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고 저만 몰랐던 내용일 수 있습니다. 자, 읽어 드릴게요. 다산을 통한 새로운 세상 만들기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500년 동안 왕권을 유지했던 조선은 문제가 많은 나라였지만 한편으로는 좋은 점도 많은 나라였습니다. 만일 개혁을 하고 변화를 일으켜서 전제 군주 국가를 공화제로 바꾸어서 나라의 정통성이 유지가 그랬더라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 하더라도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면 남북 분단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산은 목민심서 서문에 일모 일발 무비 병이 라고 쓰셨어요. 나라가 털끝 하나 병들지 않은 것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급금불개, 지금 당장 고치고 바꾸지 않으면 필망국 이후사,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산은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부정부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변화를 일으키고 개혁할 수 있도록 모든 논리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다산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습니다. 1836년에 다산이 눈을 감고 그 이후로 74년이 지난 1910년 마침내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해 민족의 정통성이 끊어지고 36년 동안 식민지로 고생하다가 1945년 해방이 됐지만 북은 소련이 점령하고 남은 미국이 점령해 분단이 되고 말았죠. 분단으로 우리는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비리, 뇌물 이런 것들을 없애고 나라를 개혁해야 한다는 다산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다산은 18년 동안 유배를 받게 되죠. 정조의 총애를 받다가 정조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 다산을 견제하는 여러 세력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유배를 받습니다. 그 긴 기간 동안 500권이 넘는 저서를 남겼고요. 그 가운데에는 철학서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지리서도 있고 과학서도 있고 심지어 의학서도 있습니다. 이 모든 저서의 공통점을 한마디로 말하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썩었는지를 쫙 나열해 놓은 겁니다. 썩었다는 것만 나열해 놓은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야 썩지 않게 만들 수 있는지 각 분야별로 진단해 놓고 하나하나 대응 방안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다산 사망 이후 200년이 지난 오늘날 다산 정약용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의 갈 길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200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역사가 바뀌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했습니다. 오늘날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다산의 이야기가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환경 문제는 다산의 저서 어디를 봐도 없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다산이 고민하고 고뇌했던 것들은 또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산은 어떻게 부패를 막을 것인가, 어떻게 올바른 정치 지도자를 뽑을 것인가, 어떻게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평등하게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부의 평준화를 이루어서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갈등과 양극화 현상을 막을 것인가를 무척이나 고민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부의 양극화 문제입니다. 부자는 한없이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한없이 가난하죠.
옛날에는 사촌이 눈을 사면 배가 아팠는데 지금은 형제가 눈을 사면 배가 아프고, 아들이 눈을 사면 또 배가 아프고, 아버지가 눈을 사면 배가 아픈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죠. 비록 세월이 200년, 210년 가까이 돼가고 있지만 다산 정약용이 그 시절에 기양사리에서 만들어 놓은 해법은 오늘날과 다른 것만 조금 더 수정하고 보완하면 큰 차이 없이 다산을 통한 새로운 세상, 깨끗한 세상 만들기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가 좀 들어가는 말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슬슬 목민심서로 가보겠습니다. 이 목민심서의 목민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백성을 위한다, 어려운 백성을 두루 케어하고 살피고 보살핀다는 의미라고 해요.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아껴 쓰는 데 있다라는 소제목이 붙은 챕터입니다. 목민심서는 전체 48권 16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책은 12편으로 각 편을 6개 조항씩 모두 72개 조항으로 나누어 매우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구성했습니다. 1편은 부임, 이제 임관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2편은 율기, 3편은 봉공, 4편은 애민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임, 1편 부임은 근무지에 처음 부임해서 지켜야 할 사항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편 율기는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어떻게 인간적인 수양을 하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3편 봉공은 공공의 일에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를 말하고 있으며, 마지막 4편 애민은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부임이 서론이라고 하면 율기, 봉공, 애민은 원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4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조선시대의 6조, 즉 2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에 대해 각각 한 편씩 만듭니다. 이것들을 강론이라 합니다. 5편은 이전, 6편은 오전, 7편은 예전, 8편은 병전, 9편은 형전, 10편은 공전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측, 별첨 같은 것인가 보죠. 부측 두 편이 있습니다. 11편 진황과 12편 해관입니다. 진황은 흉년이 들었을 때 빈민구제 정책을 적은 것이고, 해관은 임기가 끝나 돌아갈 때의 행동에 대해 적은 것입니다. 지금은 시장이나 군수를 투표로 선출하지만 당시는 임금이 각 지방관을 임명했습니다. 지방관이 부임해 갈 때의 치장, 즉 어떤 말을 타고 가고 어떤 가마를 타고 가고 어떤 옷을 입고 가고 식구는 몇 명 데리고 가고 등등을 적어 놓은 게 제1편 부임 2조 치장입니다. 이 치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호화롭게 새로운 옷을 입고 가지 마라. 아무리 높은 벼슬에 임명되었다 하더라도 평소 입던 옷을 입고 가라. 반드시 책을 갖고 가라. 그 중에서도 경국대전 같은 법에 관한 걸 갖고 가서 법대로 집행해라. 그런 구절이 있고요. 그 목민심서이 치장
나온 한 구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애민지본 제어전룡 전룡지본 제어검이라 검이 후능령 염이후능자 검자 목민지수무야 니라. 참, 이 한문 제가 다 읽고 싶네요. 이 한문 제가 다 머릿속에 넣고 싶네요. 술술 읽어내려 맞으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자, 어떤 뜻이냐면요,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아껴 쓰는 데 있고 아껴 쓰는 것의 근본은 검소함에 있다. 검소해야 청렴할 수 있고 검소해야 자애로울 수 있으니 검소함이야말로 목민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힘써야 할 일이다. 다산은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이 아껴 쓰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다산이 말한 절용은 듣기에는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실천하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돈은 절용하기가 쉽지만 정부 돈은 함부로 쓰기 십상이죠. 최근 공직자들이 호화, 청사, 건축 등으로 예산을 낭비해 큰 비난을 받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온갖 비리가 발생하기도 하죠. 그러기에 절용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귀양을 살면서 너희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재산이 없다. 다만 너희에게 글자 2자를 유산으로 남겨준다. 하나는 근이요, 하나는 검이다. 근검 2글자를 주겠다. 너희가 근검 2글자를 제대로 실천하려고 하면 눈 100맞이기 200맞이기보다 좋다. 자, 또 다른 구절입니다. 선위 목자 필자 욕자자 필렴 용념자 필약 절용자 목지수무야. 호호호. 무슨 뜻이냐면요, 목민간 노릇을 잘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자애로워야 하고 자애롭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청렴해야 한다. 청렴하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절약해야 한다. 아껴 쓰고 조절해서 사용하는 것은 목민간의 첫 번째 임무다. 검소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절약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쓰는 것이 적으면 수입이 적어도 괜찮지만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함부로 쓰고 펑펑 허비하면 항상 부족합니다. 청렴해야 자애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자애로운 것이야말로 백성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산은 백성을 통치하려면 먼저 절용에 힘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검소, 청렴, 절약, 절용을 하는 사람을 저희가 애써 찾아야겠네요.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공직자의 기본은 깨끗한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2편 율기 2조에 나온 내용이고요. 깨끗한 마음, 청심을 이야기합니다. 청심은 맑은 마음, 깨끗한 마음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공직자의 기본입니다. 자, 또 읽어드려야죠. 염자, 목지, 본무, 만선지원, 제덕지근, 불렴, 이능, 목자니, 미지유야. 제가 맞게 읽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한학을 공부하고 싶어지는 순간입니다. 청렴은 목민간의 본질적인 임무다. 만가지 선의 근원이고 모든 덕의 뿌리이다.
청렴하지 않고서는 목민관을 잘 할 수 없다. 이 목민관이라고 하면 그 예전에 우리 뭐 춘향전이나 이런 데 나오는 그 사또, 그 고장의 현감,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훌륭한 사또가 되려고 하면 이 청렴이 예나 지금이나 기본이라는 거죠. 본인이 청렴해야 그 관아의 여러 그 공무원들, 아전 등등 이런 그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고, 청렴을 그들에게 또한 요구할 수 있겠죠. 본인이 먼저 그래야. 예전에는 이 그 목민관 사또까지는 나라에서 월급을 주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하 이 관청에 속한 아전이나 뭐 이런 저기들은, 이런 이제 하급 관리들은 월급을 따로 주지 않고 본인이 알아서 해결을 해야 했다고 해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는 거냐? 그런 이제 아전들의 주요 임무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본인의 그런 수단을 발휘하는 거죠. 이건 놀라운 사실 아닌가요? 저는 당연히 이 그 관청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에게는 뭐 노비는 아니더라도 그 양반들에게는 봉급이 주어지는 걸로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그 아전들의 폐해가 컸겠어요. 그래서 다산 선생님은 이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개혁해야 된다, 나라에서 월급을 주도록 하고 대신 그들의 그런 행위들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강하게 해야 된다. 이 요새로 치면 공무원의 군기인가요? 뭐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공직자들은 뇌물을 받고서도 절대 안 받았다고 펄쩍 띱니다. 그러다가 증거가 나오면 받기는 받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해야 법적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직자는 법에서 처벌을 면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단돈 10원도 받으면 안 됩니다. 네, 관련한 목민심서의 한 부분을 읽어드려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한자는 안 읽고 그 해석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 박성모 선생님이나 그 한문, 그 문장에 대한 그 맛을 전혀 살려서 읽어드릴 수가 없네요. 안타깝게도. 그 되게 멋있었는데 저는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할머니가 되면 그런 것들 저도 유창하게 읽어낼 수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겨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해보면서, 자, 청렴은 천하의 큰 장사다. 욕심이 큰 사람은 반드시 청렴하려 한다. 사람이 청렴하지 못한 것은 그 지혜가 짧기 때문이다. 공자는 인자는 인을 편안하게 여기고 지자는 인을 이롭게 여긴다고 말했는데, 나는 청렴한 자는 청렴함을 편안히 여기고 지자는 청렴함을 이롭게 여긴다고 하겠다. 저는 이 부분에서 그 얼마 전 읽어드렸던 그 플라톤의 정의론 국가에 드러나고 있는 통치자 직업군 그들에게 했던 교육,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그 철학들이 다 맞닿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뭐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또 우리가 그 위대하다고 칭하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더군다나 그 맥락이 다 통하는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다사는 청렴이 천하의 가장 큰 장사라고 말합니다. 청렴이 어떻게 장사가 되겠습니까? 청렴이야말로 가장 큰 이익이 남는다고 역설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사는 청렴한 사람이 진짜 큰 욕심쟁이라고, 큰 포부를 가진 사람이라고, 큰 꿈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죠. 최고의 지위까지 오르려는 공직자는 청렴해야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대탐필렴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행정고시에 합격하면 계장부터 시작해서 과장, 국장, 부사관, 이사관을 거쳐 보통 최고 직급인 관리관을 끝으로 공무원 생활을 마칩니다. 또 이때랑 지금은 또 다른지도 모르겠어요. 이 책 박성우 선생님이 지으실 때만 해도 벌써 이제 한 10년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차관부터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차관이 됐으니 이제 뇌물을 받아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절대 장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차관이 되어서도 청렴하게 버티면 장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큰 장사가 어디 있느냐는 말이죠. 다사는 사람들이 청렴하지 못한 이유를 지혜가 짧은 데서 찾습니다. 지혜가 길면 장관도 내다보고 대통령까지도 내다볼 수 있습니다. 다사는 200여 년 전에 오늘의 현실을 다 내다봤던 겁니다. 다산의 청렴 사상은 염자 안념, 지자 리렴 이 8글자 속에 들어 있습니다. 공자는 목표가 인인 반면 다사는 목표가 청렴입니다. 이는 너무 높은 성현의 이야기이므로 일반인이 인의 경지에 이르기 힘이 드니 한 단계 낮춰서 청렴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천, 실행의 그런 학문으로 가져 내려온 거죠. 너무 이상적이고 고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생활에서 실천해야 되는 그런 학문으로서의 가치를 추구하신 분이잖아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오직 선비의 청렴은 여자의 정조와 같다. 털끝 하나라도 더러워지면 죽을 때까지 결점이 된다. 이 문장은 당시의 문맥에서 읽어야죠. 어쨌든 청렴을 강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율기에서는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어떻게 인간적인 수양을 하는지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이때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청심입니다. 다사는 선비의 청렴이 여자의 정조와 같다고 했습니다. 조선시대 여성들은 다른 남자에게 조금이라도 더럽힘을 당하면 평생 부끄러워했죠. 전쟁 때 외놈에게 손목이라도 잡히면 도끼로 손목을 자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단돈 10원이라도 뇌물을 받으면 죽을 때까지 결점이 되므로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의미고요. 뇌물을 받았을 때 아무도 안 보고 아무도 듣지 않기 때문에 완전 범죄가 될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래지행 수불비밀 중야소행 조이창의라는 문장이 있어요.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를 누가 비밀로 하지 않으리마는 한밤중에 행한 바도 아침이 되면 벌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소문 아니겠습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우리나라 속담은 참으로 기가 막힌 말입니다. 뭔가 낌새가 있어야 소문이 납니다. 아무리 비밀리에 뇌물을 주고받아도 다 들키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다산이 생각하는 정렴한 관리가 어떤 모습인지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사또를 찾아와 사또, 이 밤중에 아무도 안 봅니다. 사또하고 저밖에 모릅니다. 빨리 받으십시오 라고 말하자 사또가 너 이놈 네가 알고 내가 알고 벌써 둘이 알지. 하늘이 알고 귀신이 안다. 벌써 넷이 아는데 왜 둘밖에 모른다고 하냐 라고 말했습니다. 공적인 물건을 사적인 물건으로 보라는 것은 정부 돈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돈은 단돈 10원도 안 쓰면서 국가 돈이라면 부담 없이 펑펑 쓰면 그게 바로 나라가 망할 징조입니다. 오늘날 구청장, 도지사, 군수, 시장 중에서 자신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씀씀이를 절약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도 할 수 있지만 공금을 절약하는 사람은 드물다. 공적인 물건을 자기 물건처럼 아껴야 어진 목민관이다. 네, 우리 또 이런 사람 찾아야 될 텐데 정말 겉으로 봐서는 뭐 그들이 내놓은 그런 선전물, 알려진 기사 뭐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어느 정도 세팅이 되고 정제가 된 내용들일 테니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참 알 수 없는 사회죠. 그렇지만 이 공적인 공금에 대해서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우연이든 노력해서건 그런 사람을 찾아내서 우리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앉혀놓는다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럴 수만 있다면. 앞으로 시공여사라는 문구를 외워두었다가 구청장이나 군수, 시장을 만날 일이 있을 때 시공여사 하시오라고 말해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를 넣어서 말하면 세금을 공금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쓰려던 공직자가 마음을 바꿔 공금을 마치 자신의 재산같이 아낄지도 모를 일입니다. 저는 읽어 내려오면서 이 부분에는 왠지 소크라테스가 생각이 많이 났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굽히지 말고 스스로를 지켜라 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덕목 또한 공직자에게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유신 때 법관들이나 공무원들 중에는 중앙정부가 시키는데 안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나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내 잘못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분 생각나지 않으실까요? 바로 한나 아렌트입니다. 죄의 악의 평범성, 그 대목이 여기에서도 나오는 거죠. 나치 부역자들, 나치 치하에서 관리로 앞장서서 그 살행을 저지른 그 많은 사람들도 나는 단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라고 했었다는 거죠. 이 다산 선생도 같은 점에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다산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따위 거짓말을 하지 말라며 일침을 가합니다. 다음은 3편 봉공 2조 수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익에 유혹당하지 말고 위험에 굴복해서도 안 되는 것이 목민간의 도리이다. 비록 윗사람이 독촉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있어야 한다 라는 의미의 문장이 있습니다. 책 목민심서라는 책이에요.
살에 합당한 법은 조건 없이 지켜야 하지만 무조건 법대로 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이 마음대로라고 하면 또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그런 자기 결정대로 할 수 있어야 그게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윗사람이 독촉하더라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것은 안 받아들여야 제대로 된 공무원일 겁니다. 흔히 악법도 법이니까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악법은 악법입니다. 이것을 지키면 안 됩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바가 있어야 제대로 된 공직자입니다. 윗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라고 하면 죽지 않을 거면서 악법은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다음은 3편 본공 3조 예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상관의 명령이 공법에 어긋나고 민생에 해를 끼치는 것이라면 굽히지 말고 꿋꿋이 자신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역시 다산다운 생각이죠. 다산은 법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제대로 지키는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상사가 명령한 바이더라도 공법에 어긋나고 민생에 해가 된다면 의연하게 굽히지 아니하고 확연하게 스스로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조선시대에는 판서 정승들이 임금 앞에 가서 전하 소신의 목을 베어 주십시오. 이것은 안 됩니다. 라며 자신의 소신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요즘 공직자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면함 최익현 선생은 병자 수호 조약이 체결되자 도끼를 들고 광화문 앞에 가서 전하, 병자 수호 조약을 파기하지 않으려면 저를 죽이든가 저를 안 죽이려면 병자 수호 조약을 파기하십시오 라고 상소를 올렸죠. 대통령이 잘못된 명령을 내리면 장관이 단호하게 각하, 이것은 안 됩니다. 차라리 저를 해임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런 부분도 책 속 목매짐서 속에 나오는데요. 암행어사나 윗사람이 하는 짓거리가 잘못된 정치일 때는 그 밑에 있는 수령들이 상소를 올려서 극론을 펴야 한다. 명나라에서는 그 법의 잘못된 점을 밝히는 것이 잘하는 일이라 여긴다. 우리나라는 채통만 지키느라 윗사람이 명령하면 따르도록 되어 있다. 횡포를 부리고 남용을 하고 불법을 저질러도 감히 말을 못하니 백성들의 처참한 모습들이 갈수록 심해진다 라고요. 말을 하라는 겁니다. 불의에 대해서 아니면 불의에 대해서건 아니면 정책이 내용이 맞지 않을 경우, 옳지 않을 경우, 틀릴 경우, 내 생각과 다를 경우 소신을 밝히라는 겁니다. 다사는 윗사람이 잘못된 정치를 할 때는 그 밑에 있는 수령들은 상소를 올려서 내 목 베시오 하고 달려들라고 말합니다. 당시 명나라는 잘못된 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항의에는 벌을 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조선은 잘못을 항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던 그 점을 비판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채통만 중시하는 문화여서 윗사람이 횡포를 부리고 남용을 하고 불법을 저질러도 아랫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처참한 생활이 날로 심해져 견디다 못해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홍경래의 난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사는 백성의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을 역사의 주체로 본 것이죠. 이런 점이 표현되어 있는 문장을 읽어 드릴게요. 온 세상에서 지극히 천하고 호소할 데 없는 사람이 백성들이다. 그러나 온 세상에 가장 존엄하고 산처럼 무거운 사람 또한 백성들이다.
요순시대 이래로 성현들이 서로 경계한 바가 오직 힘없는 백성들을 보호하라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모든 책에 들어있고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다. 상관이 아무리 높더라도 백성들을 등에 업고 투쟁하면 굽히지 않을 자가 없다. 하늘 아래 온 세상에서 지극히 천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고해 바칠 수 없었던 그런 조선시대 힘없는 일반 백성들이지만 이들이 뭉쳐 싸우면 백두산이나 한라산보다 무거워 그 누구도 백성들에게 굽히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의미입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아무리 대통령이 높고 힘이 세다 하더라도 국민을 등에 업고 투쟁하면 굽히지 않을 대통령이 없다는 뜻이겠죠. 백성 개개인의 힘은 미약하나 이들이 뭉쳐서 싸우면 엄청나게 강하다는 걸 다산은 이미 200여 년 전에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오늘 읽어드릴 부분 중에 마지막 포인트가 되겠 것 같은데요. 앞서 읽어드린 그 부분은 소신을 지킬 수 있는 대표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포인트는 다시 한번 이제 제 몸이 바르지 않으면 아무도 따라주지 않는다라고 스스로부터 바른 사람일 것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목민짐서의 본론 부분이 끝나고 이제부터 강론으로 들어가는데, 강론은 서두에 소개시켜 드린 것처럼 2호, 예병, 현공 6개 부서에서 조치해야 할 행정 지침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이전편이 되겠습니다. 이전편 1조 송리를 보면 여기에서는 아전을 그 관아에 있는 목민관 관할 아에 있는 그 관리 중에 한 명이 관리들이죠. 그 아전을 단속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나와요. 백성들은 흙으로 밭을 삼고 아전들은 백성으로 밭을 삼는다. 아까 말씀드린 그 아전들은 월급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수완에 따라서 스스로 알아서 지 몫을 챙겨가야 되는 구조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말이 성립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흙으로 밭을 삼고 그 백성들을 흙으로 밭으로 삼는 것은 바로 아전들이었던 거죠. 네, 목민관 아래에는 아전이 있습니다. 목민관과 아전을 전부 합쳐서 관리라 했고요. 그런데 관인 목민관에게만 월급을 주었고 리인 아전에게는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전들에게 월급을 안 주니까 이들은 백성을 뜯어먹고, 요새 말로 뜯어먹고 살았습니다. 다산은 이에 분개하고 이것을 고쳐야 한다고 부르짖었죠. 아전을 단속하는 일의 근본은 스스로를 규율함에 있다. 자신의 몸가짐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일이 행해질 것이고, 자신의 몸가짐이 바르지 못하면 명령을 하더라도 일이 행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아전들은 그 지방의 토착 세력이어서 그 몇 년 주기로 부임했다가 또 그 임관 기간이 마치면 돌아가는 그 목민관보다 훨씬 세력이 셌다고 해요. 세력도 세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저지르는 만행이 어마어마했다고 하더라고요. 목민관의 가장 큰 문제는 속리입니다. 즉 불법 무도한 아전들이 백성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단속하는 일이 되겠는데요. 유능한 목민관이 해야 할 역할 중 하나이죠. 그런데 제 몸이 바르면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따라주지만 본인부터가
바르지 않고 규율과 기준들을 지키지 않는 것을 일삼는다면 그 아래에 있는 리들, 아전들은 왜 지키겠습니까? 왜 법을 지키겠어요? 그러니 그런 아전들의 국민들을 지켜내고 또 나라의 세금을 지켜내고 또 그렇지만 그들이 없으면 또 세금을 걷는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역할 사이에 이제 목민관의 임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런 그 토착 세력을 가지고 있는 아전들에게 책 잡히지 않고 그들을 벌하거나 그들에게 청렴을 요구할 수 있으려면 목민관 스스로가 굉장히 바른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고요. 부모는 매일 드라마나 보고 놀러 다니면서 자식들에게는 공부 안 한다고 잔소리를 하면 자식들은 부모 말을 안 듣습니다. 부모가 먼저 책 읽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들은 절로 따라갑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듯이 먼저 솔선수범하라는 이야기죠. 다산의 면면을 보여주는 일화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황해도에 곡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태조의 둘째 부인인 곡산 강씨가 그곳에서 태어났고요. 작은 동네에서 왕비가 나오자 태조는 곡산을 부로 승격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곡산 도부사가 2말 받을 세금을 9말이나 받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견딜 수가 없었죠. 이때 말 잘하고 똑똑한 이계심이란 농민이 나섰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당하고 앉아 있을 수 없다며 모두 관하로 가자며 사람들을 선동했고요. 당시 1000명의 사람들이 관하로 쫓아가 소리를 지르며 항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1000명이 몰려와 소리를 지르니까 온 관아가 들썩들썩했습니다. 그러자 아전과 관노가 몽둥이로 백성들을 마구 패기 시작했대요. 어떡해. 선량한 백성들이 민란을 일으켰다고 이제 잡혀가면 큰일이다 싶어서 이계심은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을 가도록 그 밀란에 모였던 그 1000여 명이 이계심을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감춰줬다고 해요. 이제 관아에서 이계심을 잡으려고 수배령까지 내렸고 그렇지만 농민들이 지켜준 탓에 이계심을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한양에서는 이제 곡산에 밀란이 났다는 소문으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조정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다산 정약용을 새 부사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암행어사였다고 해요. 그때 다산의 나이가 34살이었습니다. 다산이 곡산 땅에 도착하니 더벅머리를 한 사나이가 나타났어요. 바로 이계심이었죠. 그는 백성들이 괴로워하는 12가지 조항을 쓴 종이를 다산에게 올리며 이 문제들을 해결해주면 자신은 죽어도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멋진 남자였네요. 이때 이방의 옆에 있다가 포승줄로 묶고 목에다 칼을 채워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죠. 기록에 남아있기를요. 하지만 다산은 자수한 사람한테 뭐하러 칼을 채우고 포승줄로 묶느냐며 그냥 관아로 데려가 재판을 합니다. 당시에는 그 부사가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행사할 때였고요. 다산은 12가지 조항을 조목조목 따져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립니다. 이 암행어사가 아니라 거기에 목민관 같은 역할로 간 것이어요. 다산이.
관이 현명해지지 않는 까닭은 민이 제 몸을 꾀하는 데만 재간을 부리고 관에게 항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에 다산의 매력이 숨어 있습니다. 다산은 관이 밟지 못한 이유는 백성들이 목숨을 잃는 것이 두려워 몸을 사리는 데만 열중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당하는 고통과 불행을 관에 항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르면 이런 맥락에서 이계심은 관의 잘못에 항의하였고 시정하도록 그것을 시정해 달라고 목숨을 걸고 싸웠으니 상을 받아야 할 사람이지 처벌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를 풀어주죠. 그야말로 민중들의 저항권을 그대로 인정해준 셈입니다. 동시에 아전들을 크게 나무란 거죠. 그래요, 무너지더라도 한 거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는 이야기해야 하는 겁니다. 이래서 나의 입장은 이렇고 이것을 감안하여 다시 판단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럴 수 있게 주저하지 않고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을 이 제도가, 사회가 만들어 주어야 하는 거죠. 과연 지도자의 덕목을 모두라고 표현하긴 어떨지 모르지만 아무튼 지도자의 덕목을 참 많이 갖추신 아주 그런 훌륭한 지도자, 리더의 모습인 우리 다산 적야경이 그런 리딩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18년이나 유배지에서 보낸 것은 참 우리 역사상 슬픈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동시에 그가 그 유배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이 없었다고 하면 이 많은 저서들, 이런 이 정치와 관련된 그리고 새로운 세계의 토대를 닦는 이 수많은 그 숲꽃 끝에 나온 이 그의 사상의 집대성, 다산학이라고 불리울 수 있을 그런 학문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테니 어찌 보면 더 길게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과 가르침을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냥 자기의 길을,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길을 모색하고 그 길을 그냥 충실히 가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다산의 사상을 실천할 때라는 중요한 부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예전부터 사람들은 천재는 항상 30년 먼저 간다, 더 빠르게는 60년 먼저 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0년, 20년, 30년 가고 100년, 200년 지난 뒤 그 사람 말이 맞았다고 말합니다. 다산은 당대의 부정부패를 어떻게 막느냐, 당대의 백성들의 가난을 어떻게 극복하냐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실학자라고 분류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실학자 이상의 면모를 가지신 분이죠. 그리고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100년, 200년 뒤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며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목민 심서의 심서라는 뜻은 이 다산이 유배를 와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정치를 해야 되는데 나는 여기에 갇혀서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다만 내 마음으로서 심으로서
이렇게 당신들이 해야 합니다라는 걸 마음 절절하게 표현한 글이다. 그래서 목민심서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이러한 정신은 그 호에서도 잘 드러나는데요. 우리는 흔히 다산 정약용의 호를 다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다산 초당에서 유배를 살았기 때문에 그 주위 사람들이 다산 선생이라고 불러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유배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학문과 생애를 정리하면서 사용한 호는 사암이라는 호라고 해요. 기다릴 사자에 풀 이름 암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풀이라는 뜻일까요? 논어 백세 이사 성인 이불록이란 대목에서 따온 말인데요. 뒷날에 성인을 기다려도 미혹함이 없다는 뜻인데, 자신의 학문이 당장은 쓰이지 않더라도 다음 시대에는 다다를 수 있으니, 다음 시대는 지금과 다를 수 있으니 기다리겠노라는 뜻이랍니다. 당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100년, 200년이라도 기다리겠다는 마음으로 쓴 책이 바로 경세유표 목민심서입니다. 경세유표는 관제개혁과 부국강병을 논한 책인데, 이렇게 이 경세유표에 있는 내용대로 이 부패한 조선 하나도 털끝도 부패하지 않은 곳이 없도록 철저하게 망가진 이 조선을 경세유표에 내가 밝힌 대로 이렇게 모든 걸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개혁해야 된다. 그 개혁을 위한 A부터 Z까지를 다 그려낸 새로운 제도들을 다 그려낸 것이 바로 경세유표라는 책이라고 하고요. 근데 자기 그 유배가 끝나려면 멀었고 자기는 다시 관직에 나갈 수 없는 몸이니 그런 개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정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 법을 바꿀 수 없으니, 그럼 현재의 법 하에서 우리 백성들을 좀 더 잘 보살피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느냐. 그거는 목민관이 잘하는 길뿐이다. 그래서 경세유표에서 방향을 돌려서 지은 책이 목민심서, 현재법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이 안에서 어떻게 국민을 좀 덜 괴롭게 하나를 위한 방법론을 모색한 것이 목민심서가 되겠습니다. 경세유표는 관제개혁과 부국강병을 논한 책인데, 임금이나 나라의 유언으로 남겨서라도 내가 정치를 할 수 없으니 유언으로라도 남겨서 국가 정책에 받아들이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쓴 책입니다. 경세유표의 그 유자가 유언의 의미이고요. 표자가 나라의 뭔가 표하는, 제안하는 그런 의미라고 해요. 그리고 목민심서 역시 자신이 백성을 직접 돌봐주고 보살펴주고 싶지만 현재 본인은 귀양살이를 하니 뒷날 누구라도 이것을 사용해서 백성을 돌봐주고 보살펴주라는 마음으로 지은 책이 바로 목민심서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산의 뜻을 이어받아 다산의 사상을 실천할 차례입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산의 사상에서 현재에도 역시 유효한 그런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 이런 짧은 글 하나 읽어 들었지만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기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뭐 팔방민에 해당하는 그런 학자 아니었나. 이 학식의 분야가
그리고 그게 또 이 책 속에서의 학문으로 머무른 것이 아니라 현재 정치나 현재 과학에 직접 많이 그렇게 참여를 하셨고 그것을 또 강조하신 그런 면들이 안타까워요. 이분과 이 다산과 호흡이 잘 맞았던 정조가 조금 더 오래 살고 그랬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은 듭니다만 역사에 이랬더라면 뭐 이런 건 의미 없으니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좀 뭐 포인트를 얻으셨을까요? 소중한 한 표를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고민이 조금 될 것 같은 그런 주말을 이제 오늘 밤부터 맞게 되겠죠.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미셸은 물러가 볼게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